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배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죄와 반성이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사죄 없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은 외교부 앞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정부를 규탄했고 잠시 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 집회를 엽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개편해 한 주에 최대 69시간씩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정부는 전체 근로시간을 줄고 근무시간과 휴가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노동계가 초장시간 압축 노동이라고 반발하면서 국회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성산읍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있고 환경단체들이 공항 신설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가전제품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잠적하는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피해 건수는 70건 이상으로 네이버와 호스팅 업체 측의 부실한 관리 체계 탓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료와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앉으며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냉면과 비빔밥이 10,000원을 넘는 등 외식 물가가 7.5% 오르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직장인도 한 달 휴가 갈 수 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이른바 9to6 주 단위 근무 방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일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그러니까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죠. 70년 만에 이 근로기준법이 바뀌는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바뀌고 대신 일한 만큼 휴식 시간이 정립돼서 한 달 장기 휴가를 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주 64시간씩 일하면 18일 휴가도 얻을 수 있고 주 4일째,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돼 기업은 업무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우리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엔 반쪽 해법임을 알고 있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듯하죠. 첫 소식 권영범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한국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겁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총 15명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 약 16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하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졌습니다. 반쪽짜리 해법이란 지적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일본의 사죄 표명에 대해선 기존 입장의 일관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과 사죄의 그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법안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정상화 등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했지만 당사국인 일본의 새로운 사과는 없었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만 한 게 전부입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의 사과는 기존 한일 공동선언, 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양국이 가름했기 때문인데 오늘 한국의 발표를 두 손 들고 반긴 건 한미일 중 미국뿐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입장,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일 관계를 지칭한 역사인식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했을 뿐입니다. 政権としても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今もおりますし、今後も引き継いでいくこうした考えであります。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6분간 약식 기자회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に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をします。 일본 정부가 거론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국 식민지 지배만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첫 공식 사죄와 반성이 담겼습니다. 당시 쓰였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같은 표현은 이번 입장 표명에 일절 없었습니다. 일본 민간 기업의 기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미국 행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한일 발표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싸워왔지만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내라고 한 피해 배상금 지급을 왜 정부가 방해하는 것이냐. 이제부터는 한국 정부와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는 판결금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의 경우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현재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끝까지 받지 않으면 공탁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맡겨만 놓으면 배상 책임이 없어진다는 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능한 학설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설사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제 공탁을 통해 가지고 변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일으킬 거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바로 현재 계류돼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재판에 정부가 공탁서를 낼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은 거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재단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공탁을 하고 집행사건에 그 공탁서를 제출하는 방식들을 할 경우에는 집행 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 경우 일본과 피해자 사이의 법적 공방이 한국 정부와 피해자 사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그럼 강제징용에 책임 있는 일본 기업은 면죄부를 받는 걸까요? 일본 피고 기업들은 한일 기업들이 출연하는 미래청년기금 설립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전경련이, 일본은 우리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게이단렌이 나서서 해당 기금을 모금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힘을 쓰지 못해왔던 전경련이 이번 기회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기회가 생긴 거죠.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직접이건 간접이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정부. 그리고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정부가 일본 측도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짜낸 고육책은 한일 재계가 추진하는 미래청년기금입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물론 피고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여를 하지 않을 게 확실한 만큼 우회적으로 참여하도록 길을 만든 겁니다. 두 기업을 포함해서 일본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협상할 때 논의했던 게 일본 소위 피고 기업들도 명분 있는 자금 출연은 할 수 있다.
이 기금은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이나 한일 청소년 교류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조성은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이 주관하고 우리 측에서는 전경련이 나섭니다. 양쪽 모두 즉답은 피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我々経済界はやはりそれを受けてどういう未来に向けて、経済界としてどういう貢献ができるかなということはこれから検討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지금 계단련하고 얘기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같은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되고. 전경련 입장에서는 재계 대표로서 기금 마련 주체가 되면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추락한 재계 대표로서 위상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찾게 됐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 방안 발표를 지켜본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사과 없이 주는 배상금은 받을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구걸하듯 해서 받는 배상금은 싫다 이거죠.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도 일본의 사죄를 받으려고 평생을 바쳐온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 발표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통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해결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도 없이 구걸하듯 배상금을 받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95살의 고령이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사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는 즉각 정부 발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권리 묵살하는 불효개법 당장 중단하라! 시민단체는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를 찾았을 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하고 사죄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는 엉뚱한 돈을 받게 되면 일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시민단체는 또 외교부가 사전 연락도 없이 무례하게 피해자 가족과 접촉을 시도했다며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훈장을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서운을 취소해 받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정부 발표와 관련해 광주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여러 시민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곧 촛불 집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선원 기자, 사람들이 속속 모이고 있네요. 네, 잠시 뒤 이곳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연사들의 릴레이 발언이 이어지고 매주 토요일에는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집중 집회도 예고됐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저자세로 일관하여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정부안에 찬성하는 피해자 측은 15명 중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 기자, 이번 결정을 발표한 외교부 앞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앞서 오전에도 외교부 앞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들은 오전 11시 반이었죠.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 직전 릴레이 발언과 구호 외치기를 이어갔습니다. 단체 측은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번 해법은 일본에 면죄부를 준 신종 친일 매국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가 반대하는데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데 무슨 권리로 윤석열 정권은 이따오 망동을
들이른단 말입니까? 준비해온 부부젤라를 반복해서 불고 규탄 피켓을 붙이는 등 강도 높은 항의도 이어갔습니다. 단체 측은 내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강행 규탄 비상시국 선언을 진행하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이신 양금덕, 김성주 할머님도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발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측 피고 기업은 빠지고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지급을 한다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방점을 두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피해자들이 고령인데 시간은 계속 가는데 그동안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만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실적인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전격 발표 배경을 전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 의사록에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청구권도 일괄 포함된다고 적시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일본이 기업 배상을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서 양국의 미래 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적 배상은 어렵지만 전범 기업의 정치적 사죄는 가능하다며 어떻게 전향적으로 나올지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번 강제징용 배상안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 참사다.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국익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와 같았습니다.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한일 관계를 방치해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했다며 안보 협력과 고령의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이어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일본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의도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국가의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고 시키기라도 했습니까? 일본의 직접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 모임에 이어 외통위 야당 위원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해법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한일 외교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전격 발표된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의 막전막후와 향후 미칠 파장 뉴스 추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외교부 출판은 안병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이 의미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외교부는 피고 기업의 기부 참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끌어왔는데 이를 뒤로 하고 발표를 앞당겼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대통령실의 확고한 방침이 작용했습니다. 네. 외교부는 대통령실과의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정상회견 일정에 좀 짜맞춘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외교 현안을 일단 봉합했다고 하지만 정부 출범은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예, 정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 민관 협의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올해 1월 공개 토론회에선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일본과는 한일 외교장관이 5차례 만났고 전화 통화도 역시 5차례, 최소 5차례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제3자 변제안이 결과물이다 이건데 사실 이게 아주 새로운 해법은 아니지 않아요?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2019년 12월 발의한 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기업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대신 한일 기업의 참여로 해결하려는 기본 골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당시에는 피해자 측 반발과 그리고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입법이 불발됐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는 사실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을 필요는 없지만은 국민적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가해자인 일본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선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말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예, 안 그래도 박 장관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뒤에 반쪽짜리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네네. 박 장관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 그러면서 물컵의 비율을 하면은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걸로 기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재원 마련은 한일 기업 모두 자발적 기여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의 기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컵의 물을 반 이상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정상화 궤도에 오를까요? 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양국 간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양국은 일본의 대법원 판결 보복 조치였던 수출 규제 해제 협의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했는데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소 절차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또 이 밖에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10년 이상 단절됐던 일본과의 정상 셔틀 외교 복원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적 득실도 따져봐야겠지만 나중에 역사적 평가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1,800만 근로자들의 근무 방식이 바뀔까요? 지난 70년간 유지된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근로자는 일을 몰아서 하고 대신 외국처럼 길게 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국회 법안 통과 여부죠.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현재 주 52시간으로 관리되던 근로시간을 월과 분기, 최대 연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이 많은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거나 일주일 근무 시간을 6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해 장기 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택 근로자의 활용 기간도 모든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는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로자나 근로시간 선택권이라든지 유연성을 확대해줘서 산업 현장에 좀 긍정적인.
반면 노동계는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연차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게 그 노동자들의 현실이고요. 선택권을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정부는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에서 7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들으셨듯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면 근로자에게 주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길을 터주는 대신 근무 방식과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더 넓혔습니다. 주 4일 근무나 제주 한 달 살이도 가능하다 이거죠. 근로자는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김민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있던 선택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선택근로제 활용 기간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 달에서 석 달로 확대됩니다. 선택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 4일제가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4일 일하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우니까 남은 하루는 쉬어도 되겠죠. 물론 월급은 그대로 받습니다. 출근과 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차 근무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벌이 부부가 활용한다면 엄마는 등원길, 아빠는 하원길에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근로시간 저축 계좌 제도입니다.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무를 하면 추가 근무 시간을 예금 통장처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가령 이렇게 모은 휴가 4주에 연차 1주를 붙여서 쓴다면 한 달가량의 장기 휴가도 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부는 그럴 경우 제주도 한 달 살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 쉬자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편안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사실 주 52시간제가 이미 우리에겐 익숙해졌습니다만 이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69시간씩 주 5일로 치면 하루 14시간씩 이렇게 매번 일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텐데요. 정부는 이걸 선택권이라고 설명했는데 지금은 주 52시간이란 말처럼 이 한 주가 기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할지 아니면 분기별, 반기별, 연 단위로 가져갈지 노사가 합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월 단위로 근무시간표를 짠 회사 직원이 첫째 주에 69시간, 둘째 주에 63시간을 일했다면 연장 근로 29시간 또 23시간 합쳐서 월 52시간을 꽉 채워서 나머지 셋째, 넷째 주에는 야근 없이 소위 칼퇴를 해야 합니다. 네. 이러면 몇 달씩 매주 69시간이나 일하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분기, 반기 1년으로 단위를 가져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140시간에서 440시간인 총량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이론상 한두 달 내내 매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다만 산업재해법상 과로의 기준을 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로한 때로 돼 있거든요. 이 때문에 주 69시간씩 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한 달 평균 64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 몰아서 일을 하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또 몰아서 쉴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아까 잠깐 김민수 기자가 언급한 근로시간 저축제도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부는 이걸 휴식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104시간 넘게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는데 두 달 만에 이걸 다 채워버리면 나머지 한 달은 일단 야근, 휴일 근무 모두 안 됩니다. 근로자가 연장 근로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나흘간 10시간씩 일하면 주 4일 근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돈을 저금하듯 연장 근로 시간을 저축해서 일정 시간 쌓이면 휴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네. 정부는 연장 근로 수당에 1.5배가 붙듯이 2시간 야근하면 1.5배 해서 3시간으로 저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차 아니면 연차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저축 휴가로 바뀌면 휴가를 하루 1시간, 2시간 쪼개 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걸 연차에 붙여서 2주씩, 한 달씩 쉬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회사 문화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3, 4일 휴가 가려면 눈치 보는 직장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눈치 안 보고 휴가 쓰는 문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자리 잡게 하죠? 그렇죠. 지금도 보상 휴가 제도라는 게 있지만 평일에
평일에 소위 눈치가 보여서 주말 근무를 해도 평일에 쉬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일부에서 이번 개편안을 놓고 있는 연차도 못 쓰는데 무슨 장기 휴가냐 하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정부는 눈치 안 보고 휴가 가기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그 효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보다 제도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은 직원이 실제 몇 시간을 일했는지 회사가 기록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이 때문에 특히 포괄임금제를 쓰는 회사는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 상관없이 고정된 수당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게 정부 인식입니다.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제는 공짜로 일하는 경우가 없도록 근로시간부터 제대로 적고 회사에서 근태일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이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금 부분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 4일 일하고 뭐 한 달씩 쉬고 정부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가 혹시 내 월급이 깎이는 거 아니냐, 내 자리가 내 책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도 당연히 들거든요. 네, 그런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주 4일제 같은 건 근로자가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는 거니까 일하는 전체 시간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월급이 줄진 않고요. 다만 저축휴가는 돈 대신 쉬는 걸 선택한 거니까 근로자 선택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는 별개로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 중심으로 구성된 지금의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안대로라면 우리 산업 풍경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적용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오늘 발표되긴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정부는 여름쯤 국회에 개정안을 내고 올해 안에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일단 죽기 직전까지 일시키는 걸 허용하고 과로산재는 인정받지 않는 길을 정부가 제시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계약이라고 규정짓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제주도에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됩니다. 환경부가 오늘 그동안 논란이 빚어졌던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계획대로라면 오는 2035년 연간 2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들어서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죠. 최돈희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한 해 2천만 명 이상이 찾는 제주공항. 이용객은 많은데 시설은 작습니다.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어 주말엔 2분에 한 번씩 항공기가 뜨고 내립니다.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건 제2공항 건설 계획.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인근 540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6조 6천여억 원을 투입해 활주로 한계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제2공항 필요 없다. 지금 그대로의 제주도가 좋다. 저희들 환경을 지키자. 환경부는 2019년에 이어 2021년까지 모두 3차례 보안 반려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1년여 만에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했는데 이번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제주의 동과 서가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멋진 공항을 빨리 추진해서 추진 조건은 환경훼손 최소화입니다. 우선 항공기 안전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류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항공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법정 보호생물과 숨골 등 생태주사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 결정에 따라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고 이후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도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이처럼 제주도에 두 번째 공항을 지을 길이 열렸지만 말씀드렸듯 아직 건설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도민들 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앞으로 제주도 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도의회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어서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환경부가 19개월여 만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2공항 사업의 첫 문턱을 넘기까지 8년 가까이 걸린 셈인데 앞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협의 조건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2공항 기본 계획이 고시되고 이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회 동의와 제주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공개 요구를 무시당해왔던 오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하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은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4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후보지가 발표된 이후 8년째 끌어왔던 제2공항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된 가운데 제주도 차원에서 어떻게 도민 의견을 모으고 정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지율 하락, 내분 격화, 삼중 파도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비명계 사이에선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10년 내 당 분위기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생 행보와 정부 여당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나 당내 갈등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내부 공격 좀 자제해달라고 입장 올리셨는데. 비명계에선 이 대표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책임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결단을 촉구했고, 전재수 의원은 최근 10년 사이 당 분위기가 최악이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사퇴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 필요한 것은 사직생의 결단입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습니다. 친명계에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역시 표결 이후 권리당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매일 평균 3,895명이 입당을 하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이 대표는 오는 10일 경기도 경청 투어를 시작으로 민생 행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상황과 관련한 비명계의 입장 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모레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 마감을 하루 앞두고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 사무실 찾아 당원들을 만나며 대세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기현 후보 지지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총선에도 개입할 수 있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노태형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 동작 사무실을 찾아 김나연대를 내세우며 막판 당심구애에 나섰습니다. 지난 이틀간 실시된 당원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건 당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며 1차 과반 득표를 낙관했습니다. 내부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본 우리 당원들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원에게 김기현 후보 지지를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다시 범법이 발생하고 공천 파동이 재현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도 책임자를 징계하고 김기현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후보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국정홍보와 관련해 얘기를 한 것 같다며 행정관의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의 한 시장에 불을 지른 40대 방화범에게 이미 방화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24차례나 말이죠. 이 중 4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남성이 다녀간 후 시장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4일 방화로 점포 47곳이 불탄 인천의 한 시장 화재입니다. 확인 결과 이 남성에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전과가 24건이나 있었습니다. 그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만 4건, 2007년 차량 4대에 불을 질러 징역 1년을, 2011년 8월에는 단 30분 만에 주택가 등에서 4차례나 불을 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징역을 산 기간이 10년에 이릅니다. 징역을 선고받지 않았지만 방화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전과도 20건이나 됐습니다. 범행은 대부분 캄캄한 밤에 아무 이유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다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시장 방화 후 경찰에 붙잡힌 뒤 처음엔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결국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이버 등에 소개된 업체에서 최저가로 알뜰 쇼핑하려고 카드 결제를 했는데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와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데 결국 그 물건은 오지 않죠. 이렇게 유명 가전물 위장 업체에 속아 사기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간만 접수된 피해만 80건에 육박합니다. 제보엠 이슈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가전몰 사이트를 통해 식기세척기를 주문한 직장인 A씨. 맨 처음 한 카드 결제를 다시 무통장 입금으로 바꾸게 되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감감무소식이었고 결국 460만 원만 떼었습니다. 연락이 안 오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좀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만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수신 차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냉장고를 사려다가 100여만 원을 뜯긴 B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저가 비교해서 가격 비교를 해서 가장 상단에 있는 스마트라고 적혀져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구입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스마트 스토어가 아예 사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기당한 웹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가전제품 공식 판매점이라고 소개됐지만 회사 소재지와 맞지 않는 팩스 번호에 공지사항 게시글도 눌러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유명 쇼핑몰 사이트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결제창을 보시면 무통장 입금밖에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네이버 등의 최저가 제품이라고 홍보한 뒤 정작 소비자에게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 사이트에서 특가로 해준다며 현금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현금 결제 시 쿠폰 혜택이 있으셔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신데 카드 결제는 안 되시는데 괜찮으세요? 이처럼 실제 입금 후 연락을 끊은 피해 접수 사례만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77건에 7,500만 원에 달합니다. 가전제품의 실제 사이트까지 이제 모방하면서 사기로 연결되는 것들은 이제 좀 최근의 경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이버 측은 직거래 유도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진행하고 입점 절차를 강화하고는 있다고 밝혔지만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건 쉽지 않아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직영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스토어에 대해서도 입점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에게도 상품 페이지나 공지 통해서 직거래 유도 스토어를 주의하시라고. 웹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도 계약상 쇼핑몰 사이트를 만드는 공간을 제공할 뿐 범행과는 관련이 없으며 완벽한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돌려가면서 생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포털 쇼핑몰의 경우 대부분 소액 사건이다 보니 경찰 수사도 더뎌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를 살피는 사회기자M 한범수. 정태용입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강남이면 부자 동네인데 난민이 있어요? 안 믿기죠? 네. 직접 보시겠습니다. 진짜 상황이 심각하긴 하네요. 낡았는데 뭐 여기가 어쨌든 판자촌인 것 같거든요. 네. 구룡마을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쭉 들어가면 저런 공간도 나오거든요. 완전 잿더미죠. 네. 공기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호흡기 망가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기가 설 연휴 때 불 났었죠? 네, 지난 1월 20일 60채 넘게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재민들이 급한 대로 그때 호텔로 보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도 거기 있을까요? 네, 기한이 지나서 서울시가 제공한 임대주택으로 이미 옮겼고요. 나머지는 폐허로 변한 집터로 돌아왔습니다. 네.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이재민들이 머무르고 있는 천막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림막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공기가 텁텁하게 느껴집니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아서 침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비좁은 공간에서 열댓 명이 잠을 잔다고 합니다. 뭐 그야말로 텐트 난민이 돼버렸네요. 네, 텐트가 총 5개였는데요. 남자 숙소 하나, 여자 숙소 2, 나머지는 식당과 교회로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보시면은 저 세탁기랑 냉장고 이런 거 다 밖에다 세워놨거든요. 저는 일단 불편한 거 둘째치고 불이 또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탄으로 가려놓은 저곳은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불편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신동을 못하니까 수건 빨아서 그냥 대충 닦고 화장실도 가려면 먼 데로 가니까 저기다 통 하나 놓고.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 왜 임대주택으로 안 가는 거죠? 임대주택으로 가면 생활비에 임대료, 관리비까지 붙어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임대료가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있던 집들이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복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시급한 생계 문제가 있으니까 300만 원 정도 추가 지원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정말 화재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구룡마을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이네요. 더 맞습니다. 빨리 대책이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오토바이 꼼짝마, 무슨 추격전이라도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달 경남 진해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도 없고 헬멧도 없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차량을 경찰이 발견한 건데요. 정지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며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경찰차가 따라가는 걸 딱 인지하자마자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부산 쪽으로 계속 도망가더라고요. 인접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어요. 왜 저러나 싶습니다. 신호 위반도 하고 사고 날 뻔한 장면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약 10km를 추격 중이던 상황에서 갑자기 레미콘 한 대가 등장합니다. 오토바이의 앞길을 막아버리는데요. 앞 신호등에 빨간불인 상태여서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결국 운전자는 그대로 붙잡힙니다. 네, 레미콘 기사님이 판단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검거를 하신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현장에서 인사만 하고는 쿨하게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당황했었어요. 당황해가지고 미처 도망 못 가고 엄청 고마웠죠. 저도 내리자마자 인사드렸고. 결국 이 운전기사님 경찰로부터 감사장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네, 추격 상황이 한없이 이어졌다면 어떤 사고가 났을지 모르는데 다행입니다. 레미콘 기사님의 판단력과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3일에 이자 10만 원. 얼마를 빌렸길래 10만 원이나 주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42만 원을 빌리고 3일 뒤 이자를 10만 원 쳐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대출을 요구한 거죠. 많이 급했나 봐요. 네. 42만 원에 10만 원이라. 그렇죠.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옆에다가 함께 써놨었고요. 3일 뒤에 자신의 월급이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금액이 1,000만 원 빌리고 이자 10만 원도 많은 것 같은데 42만 원에 10만 원이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은행에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 연이율로 따졌을 때 약 2,900%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금리네요. 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금전 거래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현재 법정에서 인정한 최고 금리가 20%인데요.
전문가들은 금액이 낮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자자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다만 금액이 크지 않아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사채업자라고 해도 저 정도 이자는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로 이자를 붙여서 금전거래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한때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4%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와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물가 압력이 조금 둔화된 건데 정작 소비자들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비빔밥과 냉면 한 그릇은 10,000원을 넘고 있거든요. 이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반짝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가 다시 둔화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은 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특히 휘발유가 마이너스 7.6%, 국산 쇠고기 마이너스 6.1%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물가가 큰 폭으로 뛰었던 만큼 전년과 비교하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합니다. 서울의 유명 냉면집들은 줄줄이 가격을 올려 한 그릇에 15,000원이다 보니 지갑 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비빔밥 가격도 평균 10,000원을 넘었고 자장면도 1년 만에 14% 뛰었습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올랐고요. 아무래도 위축되다 보니까 구경만 하게 돼요. 풋고추와 오이 등 일부 채소류도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나 뛰어 물가가 떨어졌다는 걸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불안 요인 발생 시 비축 물량 방출, 추가 재배 면적 확보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하반기로 미뤄둔 공공요금과 미국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어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무려 17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산불 예보 예측률은 얼마나 될까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불 예보 시스템을 분석해 보니 고작 30%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동해안 산불도 예측이 빗나갔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화, 인재로 인한 산불이 많거든요. 예측 방식을 자연 발화가 많은 외국과 다르게 바꿔야 하는 겁니다. 데이터엠 민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입니다. 매시 30분마다 전국의 행정구역별로 산불 위험도를 계산해서 발표하는데 위험도는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 MBN 데이터 취재팀이 분석해봤습니다. 1년 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했던 국내 역사상 최악의 산불. 최초 산불은 경북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3월 4일 오전 11시 17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인 오전 10시 30분에 발표된 울진군의 산불 위험도는 아래에서 두 번째에 불과한 다소 높음이었습니다. 당시 산불이 역대 최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예측이 실패한 겁니다. 분석 범위를 지난해 전체로 넓혀볼까요? 지난 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예년 대비 크게 늘어난 총 74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 높음으로 예측했던 경우는 30%였고 매우 높음으로 예측한 경우는 아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적중률이 고작 30%에 그친 셈이죠. 대형 산불만 따져도 높음 이상으로 예측한 경우는 50% 미만이었습니다. 문제는 위험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도, 습도, 풍속 등 날씨 요인과 지역적 특성 등 자연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산출하는데 우리나라 산불은 원인이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 인재가 대부분이어서 자연 발화가 많은 해외보다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산림당국은 예산 등의 한계로 당장 인적 요소를 반영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예보 기간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3일 전에 산불 위험 예보제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일주일 전 또 한 달 전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점점 잦아지는 추세인 만큼 예산 확충을 통한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출산율은 그야말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 저출산 사태가 기업 이름까지 바꾸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오태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집에서 아이들 제품을 많이 시켜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많이 줄다 보니 성인용 제품이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분위기 속에 2년 전 한국 야쿠르트는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정 제품명이 더 이상 회사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린이 음료를 배달하던 물류망을 활용해 배송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달 대행업체까지 인수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류 인프라, 즉 물류소라든지 또 매니저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500개 정도 되는 영업점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사명 변경까지 고려하는 건 기존에 가진 업의 이미지를 벗어나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출산으로 분유 등 우유 관련 매출이 줄어든 메일 유업은 사명에서 유업을 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단백질 보충제나 외식 사업이 주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롯데제과도 아이들 간식인 과자와 아이스크림이 아닌 신사업 확대를 위해 회사 이름에서 제과를 빼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수익 사업을 해야만 그런 위험이 왔을 때 극복할 수가 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를 넘어 기업들의 생존 문제에도 영향을 주며 내용뿐 아니라 얼굴까지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현 이선의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지명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 등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WBC에 참가하는 우리 야구 대표팀이 일본 프로팀과 맞붙은 첫 연습 경기에서 부진한 플레이 끝에 결국 졌습니다. 아직 몸이 덜 풀린 모습이었는데요. 대표팀은 대회에 맞춰서 점차 컨디션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에서 구경호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첫 연습 경기를 하는 대표팀을 응원하려고 수천 명의 팬이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저마다 응원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들뜬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재훈 선수 엄청 야구 잘하시고 잘생겨서 저도 응원합니다. 메이저 가서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팬들의 기대에 대표팀은 경기 전 호쾌한 타격 연습을 하는 등 기대감을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프로야구 우승팀 오릭스의 이진급 선수들에게 4실점하고 9회 마지막 공격에서 힘겹게 2점을 낸 끝에 2대4로 졌습니다. 컨디션 난조인 최정 대신 먼저 출전한 오지환이 결정적인 실책 2개를 범한 게 컸고 투수진의 집중력과 타선의 응집력이 부족했지만 이강철 감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타자들이 좀 타구는 정면에 많이 갔지만 타이밍들이 많이 좋아가지고 좋은 경기를 이제 봤습니다. 관심을 한몸에 받는 이정훈은 팀 내 최다인 2안타를 때리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몸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계속 9일 경기에 맞춰서 컨디션 잘 끌어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한 대표팀은 내일 한신과 마지막 연습 경기를 갖습니다. 오타니와 다르비슈를 앞세운 우리의 2차전 상대 일본도 연습 경기를 갖는 등 개막을 앞두고 대회 분위기는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의 간판 스타 김단비가 데뷔 16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리그 MVP로 선정됐습니다. 올 시즌 이적하자마자 팀의 우승을 이끈 김단비는 생애 첫 MVP 포함 5관왕에 오르며 이번 시즌 정규리그 최고의 선수로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의 경칩이었습니다. 내일도 봄 햇살이 가득 쏟아지면서 20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는데요. 단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경북 성주는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영남 내륙의 일교차가 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남부 내륙으로는 내일 출근길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산불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또 영동과 경북 산지로는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18도, 춘천도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1도, 창원도 18도 안팎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수요일은 모레 밤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